안녕하세요. 저는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인생이라는 건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제 뜻대로 되는 거 하나 없다며 한탄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또 놀라울 정도로 잘 풀려 있으니 말이죠. 뭐 하나 쉬운 것이 없었던 제 인생이 그랬습니다. 어떤 날은 평평한 평지를 걷다가 어느 날은 오르막길을 걷다가 또 어느 날은 아래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한없이 떨어지는 날도 있었죠.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알고 계신가요? 아무리 미운 사람이 있더라도 조금만 기다리면 그 사람이 강물에 둥둥 떠내려 올 거라는 말. 저는 최근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실감했습니다. 제 인생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사라지게 됐거든요.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동네는 흙냄새가 물씬 풍기는 무척이나 정겨운 동네였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골목에 있는 좁디 좁은 담벼락을 넘어서 피어났고 여름과 겨울에는 방학을 맞은 아이들이 뛰노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었죠. 아파트가 아닌 주택가였기에 집집마다 조그마한 평상이 있었고 밤에는 풀벌레 우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어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을 그 시절의 낭만을 저는 온몸으로 만끽하며 성장했어요. 저희 집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사랑만큼은 차고 넘치는 집이었어요. 아버지는 인근 공장에서 기계 정비 일을 하셨고 어머니는 집에서 소소하게 부업을 하시곤 했습니다. 세월은 많이 흘렀지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월급날마다 아버지께서 갈색 종이봉투에 시장 통닭을 담아 사오시던 것, 어린 날에 저는 그게 어찌 그리 좋던지 아버지의 월급날만 손꼽아 기다리곤 했답니다. 셋이서 둥그렇게 앉아 통닭을 뜯고 리모컨으로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며 도란도란 이야기하던 시간이 저한테는 정말 소중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 건 바로 이웃 간의 전기였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동네 전체가 분주해졌어요. 이웃집 아주머니들은 직접 만든 약과며 명절 음식이며 사과, 배를 박스째 싸들고 저희 집으로 오셨고 저희 어머니도 정성껏 준비한 전과 산적을 예쁜 그릇에 담아 이웃집으로 들고 가셨죠. 가족끼리 보내는 명절이기도 했지만 그와 동시에 마을 전체가 함께 즐기는 명절이기도 했어요. 명절이 하나의 작은 축제 같은 느낌이었달까요? 없는 형편이어도 얻어만 먹을 수는 없다면서 명절마다 작게나마 어머니께서는 음식을 하셨어요. 콩 한 쪽도 나눠 먹을 정도로 인심 좋은 동네에서 자란 덕에 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고 가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일찍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항상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수야, 사람은 말이야, 꼭 받은 만큼 베풀 줄 알아야 해. 예를 들어서 지순이가 사과 하나를 받잖아? 그럼 그 사과를 같이 돌려주지는 못하더라도 작은 걸로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엄마 말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이해했어. 그래서 학교 가면 항상 친구들이랑 준비물도 나눠 쓰고 연필이나 지우개가 없는 친구가 있으면 빌려주고 그래. 우리 딸 기특하네. 벌써부터 그렇게 친구들이랑 나눠 쓸 줄도 알고. 하나를 나눠주면 작은 것으로라도 돌아온다는 어머니의 말은 진짜였어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작은 학용품을 빌려주거나 나눠주면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간식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제가 없을 때 도움을 받기도 했어요. 부모님이 알려주신 것 그리고 살아가면서 배운 것들은 제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좋은 양분이 되어줬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국립대학교에 진학하게 됐어요. 등록금은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충당했고 자취방은 비록 작고 곰팡이가 잘 피는 곳이었지만 그래도 몸 누일 곳 하나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살았어요. 부모님이랑 떨어져 살게 되면서 부모님이랑 맨날 전화를 하고 부모님의 반찬을 받아 먹으면서 지냈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라 먼 곳으로 대학을 보내는 것도 불안하다면서 어찌나 눈물을 흘리셨는지 지금 생각하면 마음이 짠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소가 절로 지어지기도 합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서울에 있는 작은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게 됐어요.
이 무렵쯤 저희 집도 어려운 형편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살만해지게 됐죠. 일찍이 취업을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집안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서 어찌나 마음이 놓였는지 몰라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항상 받는 월급의 절반은 부모님께 보내드리곤 했고, 틈만 나면 선물을 사드리기도 했어요. 지수야, 엄마 아빠한테 이런 돈 안 보내도 된다. 너도 사고 싶은 건 많을 거고 옷도 사 입고 싶을 거고 할 텐데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꾸미고 해야지. 거적대기를 입고 다녀도 이쁠 나이잖아. 그래, 꾸밀 수 있을 때 잔뜩 사서 꾸며야지. 이런데 굳이 돈 쓰지 말고 엄마 아빠는 괜찮으니까 너를 위해서 좀 써. 미안해서 그래. 엄마 아빠한테 쓰는 게 나를 위해서 쓰는 거야. 그리고 자식이 부모한테 작게나마 용돈 못 보내고 선물 하나 못 하나? 이럴 땐 그냥 고맙다 하고 덥석덥석 받는 거야. 나는 나대로 살 거 사고 입을 거 입으면서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셔. 저는 딱히 돈이나 물건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기에 부모님께 월급을 보내드리거나 선물을 사다 드리는 것이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제가 선물해준 옷이나 신발, 스카프 같은 것들을 하고 계시는 걸 보면 기분도 좋고 뿌듯했거든요. 부모님은 이런 저를 세상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효녀 중에 상효녀라고 부르셨습니다. 겉으로는 부끄러운 척 하셨지만 온 동네에 소문을 잔뜩 내놓으셨더라고요. 아주 뿌듯했죠.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던 어느 날, 무미건조하던 제 인생에 잔잔한 봄바람처럼 누군가 스며들게 됐어요. 입사 동기 중 유일한 남자 동기였던 남편이 불현듯 제 마음 안에 자리를 잡게 된 것이었습니다. 7명 정도 되는 입사 동기들 중 유일한 남자였던 남편은 여직원들 사이에선 청일점이라고 불리며 나름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훈훈한 얼굴에 큰 키에 괜찮은 업무 능력까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에게 사랑받는 직원이었죠. 부장님이나 대리님은 꼭 거래처와 미팅을 갈 때면 얼굴마담으로 신입사원인 남편을 데리고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본인이 인기가 많은 걸 아는지 모르는지 꼭 해야 할 말만 했고 불필요한 말은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행동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치 강목처럼 말이죠. 한 발짝 다가가면 두 발 멀어지는 남편을 보면서 저희 동기들은 볼멘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뭔 남자가 저렇게 무뚝뚝하고 재미가 없냐? 얼굴 잘생겼다고 다가 아니라니까. 야, 내 말이 그 말이야. 역시 잘생기면 입이 무겁다는 옛말이 진짠가 봐. 신은 역시 공평하지. 외모를 주는 대신에 성격을 앗아가셨잖아. 이때부터는 모두들 남편을 보고 통나무 같은 사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관심이 없었기에 그냥 같은 시기에 입사를 한 동기 중 한 명으로만 여기며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저와 남편 두 사람만 몰래 빠져나온 날이 있었어요. 저도 술이 약한 편이었던 데다가 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남편도 술이 약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말도 안 하고 몰래 빠져나오는 길에 마주쳤는데 한참 동안 빤히 저를 바라보던 남편이 벼랑간 제게 택시를 같이 타지 않겠느냐고 먼저 말을 붙이더라고요. 저야 나쁠 것 없었기에 바로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함께 탄 택시 안에서 저희 두 사람은 처음으로 긴 대화를 나눴어요. 음악 취향이 비슷하고 좋아하는 영화도 같았고 고향에서 뭐 하고 놀았는지에 대한 대화를 나누다 보니 생각보다 공통점이 꽤 많은 거예요. 그래서 택시에서 내릴 때까지도 대화가 끊이질 않았죠. 남편이 이렇게 말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그날 처음 알게 됐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입에 자물쇠를 채워놓은 것 마냥 무뚝뚝하게 말도 없던 남편이 웃으면서 저와 말을 하고 있다니 뭔가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잘 맞아서 더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그날을 기점으로 남편과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그렇게 몇 번 대화를 하고 또 시간이 맞으면 밥을 먹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회사 사람들이요? 말해 뭐해요. 당연히 다들 깜짝 놀랐죠.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조합이라면서요. 남편과의 연애는 잔잔한 파도 같았어요. 넘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너무 잔잔하지도 않았던 딱 좋은 연애, 이상적인 사랑.
항상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남편을 보면서 30대를 코앞에 두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망설일 이유가 없었고 남편과 함께라면 어떤 역경이 닥쳐오든 잘 살아갈 수 있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대부분 제가 주도했어요. 웨딩홀부터 신혼집까지 직접 발품을 팔면서 알아보고 가전제품 가격도 비교해가며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했어요. 그리고 혼수나 예단도 반반씩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굳이 그러지는 않아도 될 것 같은데. 혼수는 내가 알아서 준비를 다 해볼게. 웨딩홀이랑 신혼집 알아보는 것도 자기 혼자 다 했잖아. 같이 하는 결혼이잖아. 그리고 양가 부모님들도 계시고 어느 한쪽이 더 좋은 거 해오고 나는 이런 거 싫어. 한쪽한테 부담 지어주는 것도 싫어서 반반하고 싶어. 공평하게. 이런 저를 보면서 남편은 항상 여자 하나는 아주 야무진 사람으로 잘 만난 것 같다는 말을 하곤 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우직한 남편을 마음에 들어 하셨고 시부모님께서도 저를 좋게 봐주셨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저희에겐 그 어떤 걸림돌도 존재하지 않았고 모두의 축복을 받으면서 남편과 평생을 약속할 수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 인생은 앞으로도 평탄하고 따뜻하게 흘러갈 줄만 알았습니다. 시댁은 저희 친정집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가정집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정년 퇴직을 하신 후 연금을 타시면서 남편이 다달이 주는 작은 용돈으로 생활을 하고 계셨고, 어머님은 오래전부터 골다공증과 허리 디스크를 앓고 계셔서 거동이 조금 불편한 상황이셨어요. 조금만 오래 서 계셔도 허리를 부여잡고 주저앉으시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날씨가 궂은 날에는 통증이 더 심해져 침대에서 하루 종일 일어나지 못하시는 날도 있었지요. 다들 결혼을 하고 나면 시댁 때문에 골머리가 썩는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솔직히 속으로는 조금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시부모님 두 분 다 독한 성격은 아니셨어요. 딱 하나 신경이 쓰이는 것이 있다면 어머님의 성격이셨죠. 허리나 무릎의 통증이 심해질 때면 이따금씩 사소한 걸로도 짜증을 내시곤 했거든요. 그래도 저는 그런 어머님을 이해했어요. 당장의 몸이 조금만 무거워도 짜증이 나는데 디스크 질환과 골다공증을 앓고 계시는 어머님은 얼마나 아프고 짜증이 나시겠어요. 어머님은 당신의 짜증을 유하게 받아들이는 제게 항상 고마움을 표하셨어요. 세아가 항상 고맙다. 내가 성질머리가 개팍해서 맨날 아플 때마다 짜증을 내는데 인상 한번 안 찌푸리고 그럴 때마다 괜찮냐고 물어봐주고 영양제까지 챙겨서 줘서 우리 준혁이가 여자 하나는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만난 것 같구나. 아유, 어머님 이럴 때 며느리한테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제가 며느리인데 옆에서 살뜰하게 챙겨드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본디 며느리라면 시부모님께 도리를 다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명절날에도 먼저 나서서 남편에게 시댁으로 가자고 말했죠. 추석이나 설날 때마다 전날부터 가서 어머님과 같이 장을 보기도 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도와드리기도 했어요. 나물을 무치고 전을 부치면서도 한 번도 힘들다고 말한 적 없었고 생각한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댁에 최선을 다하는 저에게도 늘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제가 시부모님께 진심을 다해 잘 대해드리는 것에 비해 남편은 저희 친정 부모님께 그만큼의 관심도 성의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명절마다 시댁부터 가는 것은 어느 순간부턴가 당연하게 여겼고 예의상으로라도 이번 명절에는 친정에 먼저 가자는 이야기를 꺼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생신날에도 전화는커녕 문자 메시지 한 통 보내는 것이 끝이었어요. 솔직히 저만큼 잘 해드리는 걸 바라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못내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여보, 내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혹시 우리 부모님이 아직도 불편하게 느껴지거나 막 그래? 응? 갑자기? 그런 건 왜 물어봐? 아니, 그냥 좀 대하기가 어려운 건가 싶어서. 원래 사위들은 처갓집 식구들을 어려워한다는 말도 있고 자기는 한 번도 우리 부모님한테 먼저 전화하거나 뭐 먼저 집에 가자고 하거나 한 적 없으니까.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 불편하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좀 뭐랄까 벽이 느껴진다거나 해야 하나? 어색하다고 해야 하나? 애초에 내가 그렇게 다정하고 살가운 성격도 아닌데다가 우리 부모님께도 싹싹한 아들이 아니라서 그런가 봐. 남편이 먼저 나서서 싹싹하게 할 만한 성격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저희 부모님이 어색하다고 말하는 게 조금 서운하게 들려왔어요. 저라고 마냥 시부모님이 편해서 잘 대해드리는 게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래도 겉으로는 크게 기분 상한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살아온 환경이 달랐기에 생각하는 것도 다를 수 있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결혼한 지 3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무렵의 어느 날 남편이 제게 정말 황당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친정 부모님께 돈 드리는 것을 조금 자제하는 게 어떨까 하는 말이었죠. 너무 황당했어요. 남편의 월급을 가지고 보내드리는 것도 아니고 제 돈에서 따로 빼서 보내드리는 것이었는데 무슨 권한으로 저렇게 이야기를 하나 싶었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우리 부모님께 용돈 보내는 게 왜? 누가 보면 내가 당신 돈에서 빼서 우리 부모님 드리는 건 줄 알겠다. 그리고 나 어머님이랑 아버님께도 따로 용돈 드리고 있어. 그건 말 안 해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 알지. 아는데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한테는 30만 원, 50만 원씩 보내드리면서 왜 장인어른이랑 장모님께는 100만 원씩 보내드리냐 이거지. 우리도 나갈 돈이 많고 그러니까 앞으로 어느 정도는 좀 절약하면서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유감이네. 미안한데 내 돈으로 우리 부모님 챙겨드리는 거야. 그것도 부모님 생신 때만 100만 원 그렇게 보내드리는 거고 월급날에는 소소하게 쓰시라고 20만 원, 30만 원 보내드리는 게 다야. 그게 아깝다고 해도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보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 아니 무조건 안 좋게만 듣지 말고 생각이라는 걸 좀 해봐. 당신이 안 좋은 방향으로 생각이 되게끔 말을 하잖아. 당신이 애초부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나도 이렇게 말할 일 없었겠지. 불만이 있으면 당신도 당신 월급에서 떼서 어머님 아버님 100만 원씩 용돈 보내드려. 나는 아무 말 안 할 거니까. 저는 그날 이후로 남편과 약간씩 거리를 두고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냉전 모드에 진입한 것이었죠. 여러분들이 들으셔도 좀 어이가 없지 않나요? 제가 제 돈으로 부모님께 마음을 표현한 거고 시부모님을 등한시 여긴 것도 아닌데 왜 저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게다가 저희가 월급을 바득바득 아껴가면서 살아야 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남편과 찬바람 쌩쌩 부는 분위기를 유지하던 중 회사에서 뜻밖의 통보를 받게 됐어요. 회사에 사정이 생겨 소수의 인원을 감축하게 됐는데 감축 인원 중 한 명이 제가 되어버린 것이었죠. 솔직히 회사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해줬기에 속도 정말 상했지만 회사 사정이라고 하니 뭐라고 말을 얹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수긍을 하고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왔죠. 오랜 시간 몸 담고 있었던 회사를 관두고 나니 뭔가 엄청 허전하더라고요. 씁쓸함도 들고 아쉽기도 했고요. 남편도 같은 회사에서 일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어도 저의 사직 소식을 들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괜찮냐는 연락 한 통 없었고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한테 하는 말이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오늘 회사에서 정리해고됐다면서? 아 대체 무슨 사고를 친 거야? 내가 사고를 친 게 아니라 회사 사정으로 소수 인원을 정리하기로 했고 그 인원 중에 내가 들어갔을 뿐이야. 마누라 속상한 건 생각도 안 하고 고작 한다는 말이 그거야? 그러니까 평소에 회사 생활 좀 잘하지 그랬어. 아 윗사람한테 아부도 좀 하고 이렇게 싸바싸바 비빌 줄도 알아야지 이쁨을 받지. 당신은 그런 걸 할 줄 몰라서 큰일이야 진짜. 안 그래도 속상해 죽겠는데 어쩜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사람 속을 다 뒤집어 놓는지. 정말 마음 같아서는 한바탕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그때는 만사 다 짜증이 나고 귀찮아서 뭐라고 할 힘도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혼자 짓거리던지 말던지 신경도 쓰지 않고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냥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솔직히 괜찮은 척 했지만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적어도 제 편을 들어주고 제게 괜찮다고 말해줄 거라 생각했는데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적잖게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저와 남편은 그날 이후로 더더욱이나 말을 하지 않게 됐어요. 괜히 입을 열면 싸울까 봐서요. 그리고 하필 딱 그 무렵쯤에 명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명절이 다가오기 일주일 전부터 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돈을 많이 쓰지 말라는 걸 강조했어요.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고 같은 말만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 참다 못한 저도 짜증을 냈죠. 예전에도 말했지. 돈 관련해서는 얘기 더 이상 꺼내지 말라고. 대체 왜 그러는 거야? 내가 뭐 괜히 그러는 줄 알아? 당신 이제 직장도 안 다니는데 최대한 돈 좀 아끼자는 거잖아. 흥청망청 쓰지 말고. 그리고 이번 명절에 어머니가 한우 드시고 싶으시대. 한우값 비싼 거 알지? 뭐? 한우? 어머니 원래 뭐 먹고 싶다는 말씀 잘 안 하시는데 이번에는 어지간히도 드시고 싶으신가 봐. 뭐 아무튼 그거랑 여기저기 돈 나갈 때도 많으니까 이번 추석에는 그냥 저렴하게 사과나 한 박스 사들고 가자. 장모님 사과 좋아하시잖아. 가을 사과가 제일 맛있기도 하고 돈도 아낄 겸. 알겠지? 정말 너무 뻔뻔하지 않나요? 친정집에 들리면서는 사과 한 박스만 들고 가자고 하면서 자기 집에 갈 때는 한우를 사가지고 가자고 하는 게 정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통에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어찌됐건 간에 상관은 없었습니다. 어차피 저는 남편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었으니까요. 시부모님께 드릴 한우는 남편이 직접 준비했습니다. 아주 빛깔이 영롱하니 한눈에 봐도 엄청 비싸 보이더라고요. 그걸 보고 다시 한번 생각했죠. 남편이 돈을 이렇게 썼으니 저도 부모님께 명절 선물을 드리는데 돈을 아끼지 않겠다고요. 그래서 부모님 댁 근처에 있는 시장의 생선가게에 전화를 걸어 굴비 선물 세트를 예약해뒀습니다. 마침 어머니께서도 굴비를 드시고 싶다고 말씀해 주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추석 전날과 당일날은 시댁에서 시간을 보내고 친정으로 가는 길에 저는 아주 태연한 목소리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아 여보, 우리 집 근처에 시장 있는 거 알지? 거기 잠깐 들르자. 생선 가게에 볼 일이 좀 있어서. 생선 가게? 왜? 부모님들이 굴비 선물 세트 주문해놨어. 우리 엄마가 어찌 그리 굴비 노래를 부르시던지 내가 안 살 수가 없더라고. 그거 준비 다 됐다고 해서 찾으러 가게. 남편은 제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차 안에서 흘러나오던 신나는 음악도 꺼버린 채 입을 꾹 닫아버렸죠. 차 안은 묘한 적막감으로 가득했어요. 급 조용해진 분위기에 솔직히 긴장이 되기도 했지만 제가 겁을 낼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갑자기 차를 갓길에다가 세우더니 저보고 차에서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황당했어요. 이렇게 차가 쌩쌩 달리는 도로에서 내리라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위험하게. 내가 말했지. 친정에 땡전 한 푼도 쓰지 말라고.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이 언제 그랬는데? 내가 전에 말한 것도 까먹은 거야? 당신 회사도 관뒀으니 돈 쓰지 말라고. 이번에는 사과 한 박스나 사들고 가자고 일주일 전부터 내가 계속 말했잖아. 왜 내 말을 귀등으로도 안 듣는 건데? 뭐하러 무리해서 굴비까지 사냐고. 그게 돈이 얼만데. 어머님 아버님 드실 한우는 괜찮고 우리 부모님 드실 굴비는 안 되고? 이거 완전 도둑놈 신바 아니야. 굴비 한 상자 해봐야 그거 고작 10만 원 언저리야. 한우는 15만 원도 넘는다면서. 고작 그거 하나 가지고 도로에서 내리라 말아 한단 말이야? 나 못 내려. 아니 안 내려. 우리 집 가는 길이고 부모님께 우리 싸운 거 티내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조용히 가. 마음 같으면 당장이라도 차에서 내려버리겠지만 어쨌든 집에 가는 길이었고 또 조금 있으면 부모님의 얼굴을 봐야 했기에 싸운 걸 티내고 싶지는 않았어요. 남편은 한동안 혼자서 화를 삭히는가 싶더니 조용히 시동을 걸고 운전을 했습니다. 가는 내내 저희는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고 굴비 세트는 찾아서 부모님께 선물해 드렸어요. 그런데 살아온 세월은 아무도 무시 못한다고 하던가요? 부모님은 딱 저희 얼굴과 분위기만 보시고는 싸운 걸 알아차리신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저한테만 조용히 싸웠느냐고 물어보시는데 진짜 너무 부끄러워서 쥐구멍에라도 숨어버리고 싶었습니다. 본인 감정 하나 제대로 컨트롤 못하고
얼굴에 불쾌한 티를 팍팍 내고 기분이 태도가 되는 사람이었으니 저도 딱 그에 걸맞게 행동해 줘야겠다 싶어 똑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기분 좋은 명절을 완전히 다 망쳐버렸고 돈 타령을 한 날보다 두 발짝은 더 멀어지게 됐어요. 이번 일은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아니, 쉽게 풀 수가 없었어요. 서로 감정이 너무 많이 상해버렸거든요. 한 집에 같이 살면서 말은커녕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고 살았습니다. 밥도 따로 먹고 잠도 따로 자고 하루하루가 어색함의 연속이었어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가 흘렀을 무렵 남편이 먼저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걸어왔어요. 저는 드디어 그놈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사과라도 하려나 기대했지만 그 입에서는 뜻밖의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오늘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수술하셔야 한다네. 뭐? 수술? 무슨 수술? 어머니 허리 디스크 있는 거 알고 있지? 그게 잘못되는 바람에 수술해야 한다고 하네. 아휴, 디스크가 터지셨나 봐. 무릎도 안 좋으시고 다리도 안 좋으시고 여러모로 심란해 죽겠어. 생각지도 못한 소식이었어요. 어머님께서 편찮으신 건 알고 있었지만 디스크가 터져버리는 일이 생길 줄은 몰랐거든요. 수술비부터 시작해서 입원비, 수술 이후에 재활치료하는 비용까지 다 합치면 1,000만 원도 더 든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허리 수술에 드는 비용이 적지 않다는 생각에 심각하게 듣고만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더욱 황당한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그 수술비를 좀 부담해 달라는 것이었죠. 그것도 제가 회사에서 나오면서 받은 퇴직금으로 말이에요. 너무 황당하면 웃음만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제 상태가 딱 그랬습니다. 당신 너무 당당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내가 왜 내 퇴직금을 줘야 하는데?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1,000만 원을 달라고? 장난해 지금 나랑? 그러면 당장 수술을 하셔야 한다는데 우리가 1,000만 원이 당장 어디냐? 당신은 퇴직금도 넉넉하게 받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빌려달라고. 나중에 여유될 때 갚을 테니까. 꼭 내 퇴직금이 당신 돈인 것 마냥 말을 한다? 미안한데 이거 당신 돈 아니야. 내 돈이야. 지금 당신은 달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빌려줄 수 있겠냐고 물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알아? 당신 돈이면 내 돈이기도 하지. 부부는 운명 공동체라는 말도 못 들어봤어? 그러지 말고 저 빨리빨리 좀 빌려줘. 한시가 급하다고. 친정에서는 돈만 잘 쓰면서 시어머니 수술비 도와달라는 건 아깝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 전 있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고작 10만 원짜리 굴비 한 상자를 들고 가는 것도 돈을 많이 썼네 어쩌네 짓거리면서 달리는 도로의 갓길에 차를 세우고 난리를 피웠던 남편이었는데 제가 실직을 했으니 최대한 돈을 아껴야 한다고 생난리를 쳤던 사람이 이제 와서 수술비로 1,000만 원을 달라고 하면서 공동체니 뭐니 떠들어대는 게 기가 막혔어요. 정말 급한 거라면 본인이 어떻게 돈을 긁어 모아서라도 병원비를 충당할 수 있을 텐데 너무나도 당연한 듯 제게 말하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돈이 없다고 단호히 거절했어요. 정말 미안한데 나 수술비 내드릴 돈 없어. 당신 친구한테 빌려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당신 돈으로 해결을 하든지 정 안 되면 대출이라도 받든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 퇴직금 받은 거 어쨌는데? 그 설마 벌써 다 쓴 거야? 장인어른 장모님께 드린 건 아니지? 내 돈이야. 내가 내 돈 쓰는 걸 왜 당신한테 이야기를 해야 하냐니까? 지금 이 상황이 장난 같아? 우리 어머니 수술 못 받으면 못 걸으실 수 있다고. 디스크 터져서 신경 누르고 있다니까? 가족한테 1,000만 원도 못 써? 장난치지 말고 빨리 돈 줘. 와, 이렇게 끝까지 뻔뻔한 것 좀 봐. 어차피 당신이랑 나는 이혼할 건데 내가 그 돈을 줘야 할 의무는 없잖아. 안 그래? 끝끝내 참아왔던 말, 이혼. 제 입에서는 평생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그 말을 저는 남편 앞에서 내뱉어 버렸어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언젠가 화병에 걸려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남편은 이혼이라는 말을 듣고서 한참 동안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도 꼬리를 내리지 않고 남편을 빤히 노려보고 있었죠. 그러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웃더니만 절 보고 한없이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이혼? 이혼?
너 말 잘 꺼냈다. 회사도 잘리고 취업도 못하고 돈 벌어먹지 못해서 빌빌거리고 사는 백수가 이혼하면 어디서 뭘 해먹고 살 건데? 너 나 없이 뭐 할 수 있는 거나 있어? 특히나 요즘은 취업하기가 더 어려울 텐데 어떻게 하려고? 할 수 있는 거? 아주 많지. 취업이 아무리 어려운들 평생 백수로만 살겠어? 진짜 기가 막혀서. 야, 이혼이 무슨 애들 장난인 줄 알아? 고작 이깟 일로 이혼이라는 말을 함부로 한다고? 너 이러다가 나중에 크게 후회한다. 후회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당신인 것 같은데? 저는 방긋 웃으면서 방에 들어가 가방 하나를 들고 나왔고 그 안에서 서류 한 묶음을 꺼내 남편에게 던졌어요. 남편은 서류를 받아들고 내용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얘졌어요. 그제서야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남편에게 던진 서류는 바로 제가 해고를 당한 이유와 관련된 증거들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회사 인원 조정으로 인해 해고를 당한 것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갑작스럽게 회계 감사가 시작됐고 그 과정에서 제 명의로 된 계좌가 문제가 됐기에 해고를 당한 것이었죠. 제가 쓰지 않는 유령 계좌가 하나 있는데 그 계좌로 검은 돈이 오고 간 정황이 발견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계좌는 남편이 쓰고 있었고 영업직으로 일을 하는 남편이 특정 거래처랑 불법적인 계약을 맺고 접대를 하고 돈을 주고받는 경로로 사용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해고를 당했느냐고요? 어쨌든 그 계좌의 명의는 제 이름이었으니까요. 남편이 안 쓰는 통장이 있으면 하나 빌려달라고 했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빌려준 이유로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살았어요. 통장을 빌려갈 땐 실제로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했고 명목상 필요한 일이 있다고 해서 딱히 아무런 의심 없이 넘어갔던 것이었는데 뒤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이미 모든 거래 내역이 밝혀진 상황에서 아무리 억울하다고 100번 1000번을 말해도 저의 무고함을 증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어요. 회사 입장에서도 다른 부서도 아니고 회계부 직원의 비리가 드러난 상황에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저를 조용히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통장 지수 씨 계좌 맞죠? 네, 맞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이 계좌 안에서 오고 간 금액이 수천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덮고 넘어가고 싶어도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 우리 선에서 조용히 정리하고 회사를 나가는 걸로 합시다. 경찰 조사로 넘어가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마음 같아서는 제가 한 게 아니라고 읍소라도 하고 싶었지만 그 말이 쉽게 나오지가 않았어요. 제가 한 일이 아니라 남편이 한 거라고 밝혀지게 되면 남편도 조용히 넘어갈 리 없었고 저희 두 사람 다 회사를 다니기가 힘들어질 것이 뻔했기에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남편의 잘못을 대신 안고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대신해 회사를 나오게 된 것이었죠. 그래도 억울한 건 억울한 거니까 회사를 나온 이후 저는 조용히 제가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모아뒀어요. 남편이 제게 통장을 달라고 부탁한 것부터 시작해서 남편이 저지른 비리들을 모두 서류로 만들어서 보관해 놓았죠. 저는 그걸 만들면서도 속으로 이 증거들을 제 손으로 까발리는 날이 오지 않기를 빌었어요. 남편은 아마 상상조차 못했을 거예요. 그게 적발됐는지도 몰랐을 거고 제가 이렇게 증거를 모아두고 있었다는 것도 몰랐겠죠. 허옇게 뜬 얼굴로 저를 바라보는 표정이 볼만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회사 감사팀은 물론이고 거래처에다가도 싸그리 알리려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뭔가 잘못됐음을 직감한 듯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뭐야, 아까처럼 그냥 눈 부라리면서 할 말 못할 말 다 해보지 그러셔? 왜 이제 와서 이렇게 비굴하게 무릎을 꿇고 싹싹 비는데? 남자가 말이야,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야지. 저기, 내가 잘못했어. 어?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당신은 잘못한 거 없다면서 아주 박박 우겼잖아. 나는 잘났고 나는 못났다고 아주 사람을 우습게 생각했잖아. 아까까지만 해도 그렇게 했으면서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다른 건 다 해도 되는데
제발 회사인만큼은 이거 말하지 말아주라.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 그러니까 제발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제발 이것만은 평생 무덤까지 가지고 가줘. 나는 정말 몰랐어. 뭘 원해. 말만 해.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참나 기가 막혀서. 이제 와서 이런들 아무짝에 소용없다니까 그러네. 내가 눈 하나 깜짝할 줄 알아? 그 말 알지?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당신은 날 그렇게 만들었어. 한여름에도 서리가 부러친 사람으로 당신이 직접 만들었다고. 말끝이 흐려지고 눈에는 눈물까지 매달면서 제게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 인간은 제게 미안함을 느껴서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앞길이 막힐까 인생이 꼬일까 걱정이 돼서 이러고 있는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모습에 속아줄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일말의 동정심조차 들지 않았죠. 그리고 그 와중에도 회사는 계속 다니고 싶은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펑펑 울며 용서를 구하는 남편을 등지고 어디 한번 된통 당해봐라 하는 생각으로 방에 들어가 짐을 싸들고서 친정으로 향했어요. 저 인간이랑 같은 공간에서 1분 1초도 함께 숨을 섞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행히 친정으로 가는 버스표도 있었기에 바로 내려갈 수 있었어요. 버스를 타고 친정으로 가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인생이라는 건 알 수 없는 거라는 생각도 했고 부모님께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래도 명색이 하나뿐인 외동딸인데 이혼을 결심하고 혼자 친정집에 짐을 싸들고 찾아오다니 혼이 나지는 않을까, 괜히 부모님의 억장이 무너지지는 않을까 걱정도 됐어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친정집에 갔지만 부모는 자식의 숨소리 하나만 들어도 감정을 안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부모님은 제게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거실에 앉았고 그제서야 눈물이 수도꼭지처럼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숨기려 했던 감정이 줄줄 새어나와서 목소리가 떨렸고 입을 떼는 것조차 힘겨웠지만 저는 천천히 그간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제 말을 묵묵히 들어주신 부모님은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수야,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법이야. 이혼이라는 게 말로는 엄청 큰일 같아도 사실 겪어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잘 생각했어. 네가 힘들면 끊어내는 게 맞아. 나도 아는데 그냥 엄마 아빠한테 너무 미안해서 하나밖에 없는 딸내미 잘 사는 거 꼭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돼버려서 미안하고 창피하고 그래. 뭘 이런 걸 가지고 미안하고 창피하다고 그래.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올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엄마랑 아빠는 우리 딸내미가 행복하기를 바라지 불행하기를 바라지 않으니까. 누구도 너를 탓하지 않으니까 어깨 쭉 펴고 당당하게, 응? 부모님의 말을 듣자마자 제 가슴 속에 잔뜩 웅크리고 있던 무언가가 툭 하고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그제야 다짐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것 다 필요 없이 오직 저 하나만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요. 남편에게는 중요한 사람이 되지 못했지만 저를 낳아준 부모님에게는 제가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1순위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울면 이들의 마음에도 비가 내리고 제가 웃으면 봄이 온다는 것을 깨달은 뒤에야 정신이 번쩍 차려지더라고요. 저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이혼을 준비했어요.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한 후에는 결혼 생활을 하는 5년 동안 시댁에 보낸 모든 비용들을 항목별로 꼼꼼하게 정리했어요. 시부모님의 병원비부터 시작해서 약값, 용돈하며 생활비 중에서 이것저것 보태드린 것까지 정리를 모두 해보니까 3천만 원을 넘게 썼더라고요. 시댁에 돈을 아낀다 어쩐다 그러더니 정작 친정보다 시댁에 쓴 돈이 더 많았습니다. 저는 비용을 정리한 파일을 남편에게 메신저로 보낸 후 전화를 걸었습니다. 방금 메시지 하나 보냈어. 여태까지 우리 결혼 생활하면서 내가 어머님 아버님께 보내드린 비용 목록이야? 와, 근데 나도 진짜 대단하더라. 너희 집에만 3천만 원을 넘게 썼어. 내가 시댁을 이렇게까지 챙겼다.
친정 부모님한테 쓴 돈보다 훨씬 많어, 알아? 하다 이제 그런 것까지 정리했어? 아, 당신 진짜 너무한다. 솔직히 막말로 내가 그렇게까지 해서 당신 억울하게 해고당한 거? 아, 미안하게 생각해. 그런데 그래서 나 당신 끝까지 책임졌잖아. 내가 벌어서 당신 해줄 거 다 해줬잖아. 진짜 사람이 쪼잔하게 이러는 거 아니지? 책임. 아휴, 그래. 참 눈물나게 고맙네. 덕분에 증거도 잘 정리했고 당신만 잘했으면 이런 거 평생 눈 감고 넘어가 줄 수 있었는데 아쉽게 됐어. 누구를 탓해. 제 무덤 제가 판 거지. 아, 됐고 길게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법정에서 봐. 미안하다는 말이 나오길 바란 건 아니었지만 끝까지 본인이 잘난 양 얘기를 하는 남편을 보니 더 이상 기다려주는 것도 사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끄는 저는 바로 노트북을 켜고 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했어요. 그리고 사내 익명 게시판 메뉴를 열고 제보 게시판을 클릭했습니다. 여기에 남편이 저질러왔던 모든 잘못을 폭로할 생각이었어요. 저는 바탕화면에 저장해둔 자료들을 하나하나 클릭해가며 게시글에 첨부했습니다. 남편이 불법으로 주고받은 자금 내역과 불법적인 돈을 거래한 거래처와의 소통 내역, 남편이 제게 쓰지 않는 통장을 달라고 요청하며 보냈던 메시지까지 각 파일에는 날짜도 꼼꼼하게 기재해 놓았고 게시글은 이렇게 작성했어요. 귀사 거래처와의 뒷거래 정황으로 인해 억울한 해고자가 발생했습니다. 본 게시물에 첨부된 자료는 그 불법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관련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 글 하나 올리는 게 뭐라고. 심장이 무척이나 빠르게 뛰고 떨렸지만 그래도 해야만 했습니다. 게시 버튼을 누르자 신규 제보가 등록되었습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서 제 글이 올라갔고 실시간으로 조회수가 무척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제 심장도 빠르게 올라가는 조회수만큼이나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 게시판은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이었기에 사건의 진위를 밝혀달라는 댓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10분 후 담당자가 게시물을 확인하고 조사에 들어간다는 댓글이 달리면서 제 글은 삭제됐습니다. 그걸 확인하고 나니 온몸에 맥이 탁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후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번호를 확인하니 예전 회사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였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흥분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야, 너 지금 회사 난리 난 거 알아? 아, 진짜 완전 뒤집어졌어. 게시판에 올라온 글 네가 올린 글이야? 내가 올렸어. 근데 뭐가 뒤집어졌다는 거야? 회사 간부들 줄줄이 사장실로 불려갔잖아. 감사팀도 지금 완전 화가 나가지고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야. 그리고 니네 남편도 잡혀갔다? 너 왜 그때 말 안 했어? 억울하다고 말이라도 했으면 좋았을 거 아니야. 드디어 터질 게 터진 모양이었어요. 동료의 말을 듣는데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 가슴속 묵어있던 모든 것들이 씻겨내려져 가는 기분이었죠. 이게 바로 정의라는 건가 싶었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 이렇게 통쾌한 거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게 해야 할 가장 큰 일을 해결한 저는 곧바로 법원에 가서 이혼 서류를 정식으로 접수했어요. 부부라는 연으로 엮여있는 이 지독한 인연을 하루라도 빨리 끊어내 버리고 싶었거든요. 솔직히 모든 일들을 혼자 진행하면서 너무 무섭기도 하고 긴장도 됐지만 저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어요. 이게 저의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하는 길이라 믿으면서요.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남편은 끊임없이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없었다고, 모든 게 오해였다고, 부부끼리 이런 싸움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다시 잘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끊임없이 제게 연락해왔어요. 제가 거절을 해도 계속해서 불도저처럼 직진을 해왔죠. 시부모님도 굳이 저더러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질책을 하셨어요. 조금이라도 마음이 동했느냐고 물으신다면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놀랍게도 저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편의 징징거리는 모습조차 꼴 보기 싫고 거슬릴 정도였어요. 새삼 느낀 건데 마음이라는 건 정말 신기한 거더라고요. 한때는 분명 사랑이라는 감정이었는데
불필요한 미련을 보이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모두 메말라 버렸으니 말이에요. 촉촉하게 젖은 땅이 이렇게 쉽게 말라버릴 수 있구나 싶어서 조금 복잡하기는 하더라고요. 다행히도 저희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기에 이혼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 걸림돌이 될 만한 요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편은 마지막까지 제게 눈물을 쏟으며 싹싹 빌었습니다. 여보, 진짜 다시 한 번만 생각해주라. 어? 내가 이렇게 빌게. 나 살면서 당신한테 이렇게까지 부탁해 본 적 없잖아. 정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기회 한 번만 주면 안 될까? 미안하지만 당신이랑 사는 동안 나는 나를 잃어버렸어. 이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내 자신을 챙기면서 살아가고 싶으니까 우리 정말로 여기까지만 하자. 법원에서는 남편에게 명백한 유책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의 진술과 그동안 재판장에서 보였던 남편의 행동, 그리고 업무를 진행하면서 저질러왔던 잘못들까지 모두 반영이 되어 저는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2천만 원을 받게 되었고, 재산 분할에서도 제 몫이 70%, 남편이 30%로 정해지게 됐어요. 남편은 이제 매달리는 것도 지쳤는지 이 판결을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조금 더 빨리 이 관계를 정리했으면 좋았을 걸. 여기까지 진흙탕 싸움을 하면서 관계를 이어온 것이 시간이 좀 아깝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야 마음을 다잡고 관계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음에 그저 감사했습니다. 그 후 전 남편은 종종 제 휴대폰으로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 시간 가리지 않고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가 쏟아졌죠. 어디까지 하나 보자 하면서 그걸 그대로 지켜보고만 있었는데 어느 날은 문자로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우린 그래도 부부였잖아. 지난 세월에 살아왔던 정이라는 게 있잖아. 그걸 이렇게 무자르듯 끊어내는 게 사람이 할 짓이라고 생각해? 이거 확인하면 전화 좀 받아줘. 라는 내용이었죠. 얼핏 보면 정말 반성을 하고 있나 싶으시겠지만 사람이 한 번 속지 두 번 속나요? 게다가 그 뒤에는 위자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위자료가 너무 많이 나왔으니 조절을 좀 해달라는 부탁도 하더라고요. 그 문장에서 전 남편의 속꿍꿍이를 바로 알아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단답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꿈께 정확히 입금 안 해주면 바로 신고한다? 라고 말이죠. 그 뒤로 전 남편이 제게 연락하는 일 따위는 일어나지 않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위자료는 1원 하나 빠지지 않고 정확히 저의 계좌로 입금이 되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전 남편의 메시지조차 받고 싶지 않아서 휴대폰 번호를 바꾸고 혹시나 어떤 경로를 통해 제 번호를 알아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돼서 남편의 번호도 모조리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폭로 이후 다행히도 저는 잃어버린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사내 익명 게시판에 올린 글은 일반적인 제보 수준을 넘어서 회사를 발칵 뒤집을 만큼의 파장을 일으켰고 감사팀은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어요. 내부에서 수차례 회의가 이어졌고 감사 담당자들은 직접 거래처까지 하나하나 조사하며 진상을 파악했죠. 그렇게 전 남편이 진범이라는 사실이 알려졌고 그 즉시 전 남편은 회사에서 쫓겨나듯 해고를 당했다고 해요. 그리고 전 남편이 실직을 당함과 동시에 저는 복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일하던 바로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너무 오랜만에 출근이기도 하고 또 한바탕 난리를 일으키고 돌아오는 거라 솔직히 조금 긴장이 됐습니다. 안 떨릴 수가 없었어요. 저를 향해 쏟아질 무수한 시선들을 어떻게 견뎌내야 할까 싶었는데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박수를 치면서 저를 맞아주는 동료들을 보며 괜한 걱정을 했다 생각이 들었어요. 어서 와. 기다리고 있었어.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했지? 아이 세상에, 얘 살 빠진 것 좀 봐. 박 대리, 미안해. 그동안 우리가 큰 오해를 하고 있었네. 용기를 내서 폭로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 정말 대단해. 덕분에 우리도 진실을 알게 됐고 말이야. 다음부턴 이런 일이 있으면 그냥 당당하게 말해버리세요. 내가 한 거 아니다 하고. 괜히 억울한 사람만 손해보고 이게 뭐예요? 직장 동료들은 모두 다 저를 기다렸다는 듯 진심으로 반겨줬고 저는 이제야 모든 게 끝났음을 실감하고 마음을 편히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아는 지인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어요. 전 남편이 회사를 그만둔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는 지인의 회사에 영업부 팀장으로 입사를 하게 됐다는 소식이었죠.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저희 회사는 퇴사를 하게 되면 동종업계에 3년간 재취업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었거든요.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입사를 하는데 그 조항을 어긴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당장 인사팀에 연락을 했고 계약 위반 사실과 함께 현재 전 남편의 상황을 전달했어요. 인사팀에서는 제 이야기를 듣고 다른 회사의 사실을 확인했고 곧바로 저희 회사의 방침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들어보니 왜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느냐며 그 자리에서 바로 해고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커피를 마시다 말고 웃음을 터뜨렸어요. 기가 막히기도 했지만 후련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그 인간은 또 한 번 스스로 무덤을 팠습니다. 저는 전 남편, 전 시부모님과 연락이 닿을 수 있는 모든 루트를 끊어내고 재산 분할로 받은 아파트는 처분한 뒤 부모님과 함께 조용한 동네로 이사를 갔어요. 회사에서 그렇게 멀지 않으면서도 시끄럽지 않은 곳으로 말이죠. 평생을 주택에서 사시던 부모님은 아파트에서 사시는 것이 적응이 안 된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저와 함께 살게 되니 무척이나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흐른 어느 날 동료와 함께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회사 근처에 있는 카페에 들렀다가 우연히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를 마주쳤어요. 전 시어머니는 수술을 받은 듯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전 남편은 살이 쑥 빠져 몰라볼 정도로 수척해져 있는 상태로 어머님을 부축하고 있었어요. 저도 옆에 있던 동료도 남편을 보고 살짝 당황했지만 피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 없었으니까요. 나중에서야 저희를 발견한 두 사람은 제게 말을 걸려는 듯 다가왔는데 그 모습을 본 동료가 자연스럽게 제 팔짱을 잡아 끌면서 창가 쪽으로 자리를 옮기자고 말을 붙였습니다. 저는 동료와 함께 자리를 옮겼고 전 남편은 저희를 바라보다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는 전 시어머니와 함께 카페를 떠났어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동료가 물어보더군요. 아이고 참 그렇게 추하게 회사 나가고 얼마나 잘 살지 궁금했는데 저렇게 살고 있네. 본인 엄마 병수발이나 들면서. 그러게 여기서 저 사람을 다 만날 줄은 몰랐네. 너 솔직히 말해봐. 이혼한 거 후회해? 아니 절대 전혀.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해. 그때 이혼 안 했으면 지금쯤 나 병원에서 누워 있었을지도 몰라. 마음의 병이 몸을 완전히 잡아먹어서 산송장이 되어 있었을 거야. 저는 어떤 미련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되려 이혼한 걸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라 여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명절이면 눈치를 보지 않고 부모님께 아무 걱정 없이 용돈을 드릴 수 있고 선물을 고를 때에도 자유롭게 고를 수 있고 누군가의 허락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삶. 그런 삶이 이렇게 자유로운 거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이거 하나만으로 저는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챙기는 것도 좋지만 저 스스로를 먼저 챙기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저의 올바른 판단으로 두 번째 인생을 살게 됐으니까요. 여러분, 앞으로도 쭉 이어질 저의 인생, 진심으로 많이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